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감시가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렸을까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은퇴한 기술자 정태수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녹음 파일에서 발견한 것은 외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이 숨겨온 진실과 연결된 목소리였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태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 경기도 일산구 정발산동의 25평 아파트. 올해 66이 된 정태수는 이곳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까지 대형 통신사에서 기술관리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통신망 설치와 유지보수 현장을 누볐던 그였습니다. 태수의 귀는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 탓에 소리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통신선의 잡음을 듣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던 습관은 퇴직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작은 소리들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새는 물소리, 냉장고 컴프레서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며느리 윤지혜의 전화 통화 소리까지도 말입니다. 지혜는 33세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태수의 아들 정민우와 결혼한 지 5년째였지요. 민우는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바쁘게 살았고 태수는 집안일을 거들며 지냈습니다. 정태수는 1958년생으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통신회사에 입사한 것이 1978년이었지요. 당시는 전화 한 대 놓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전화선을 연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실함으로 인정받은 태수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현장 반장이 되었고 1990년대에는 지역 관리자가 되었지요. 그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했고 그것이 가장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수의 성격은 철저하고 완벽주의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지요. 부하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그의 관리 아래에서는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상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의 삶에는 한 가지 커다란 그늘이 있었습니다. 1995년 여름 서울 강남의 한 통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당시 태수는 현장 책임자였지요. 그날 오후 작업 중이던 동료 한 명이 전신주에서 추락했습니다. 안전 장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태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의 관리 책임이 드러날 것이었고 침묵하면 다른 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었지요. 태수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있었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 선택 이후 태수는 변했습니다. 더욱 완벽하게 일했고 더욱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죄책감을 일에 대한 집착으로 덮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는 가족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아들의 학습 계획을 세밀하게 짰고 아내의 가계부를 검토했으며 집안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통제에 지쳐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의사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지만 태수는 아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변화가 두려웠던 것이지요.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태수의 통제 욕구는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설거지 방법, 청소 순서, 냉장고 정리 방식 같은 것들이었지요. 지혜는 참을성 있게 시아버지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부터 태수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일주일에 2~3번, 주로 저녁 9시쯤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는 항상 짧았고 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요. 아직 모르세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같은 단편적인 문장들만 들렸습니다. 태수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들이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가족 간의 의심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요. 어느 토요일 오후 태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작은 녹음 장치를 주문했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회의록 작성용, 강의 녹음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을 때 태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통신 장비를 다뤘던 그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감시였으니까요. 태수는 거실 선반 뒤쪽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지혜가 주로 전화를 받는 소파에서 3m 떨어진 곳이었지요. 설치를 마치고 나서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방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통화는 5분 만에 끝났고 지혜는 곧장 부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애정 표현도 미래 약속도 없었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반복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께 여쭤봐야 하는 거 맞나요? 전화 너머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이제는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태수는 이어폰을 벗었습니다. 예상했던 외도의 증거는 없었지만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더 큰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태수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태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말입니다. 정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으려는 비밀이 며느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녹음 파일은 5개가 쌓였습니다. 정태수는 매일 아침 이어폰을 끼고 전날 밤에 통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윤지혜의 목소리는 녹음될 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때로는 단호했고 때로는 망설였으며 때로는 울먹이는 것처럼 들렸지요.
하지만 통화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지혜는 전화 너머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분은 모르고 계세요. 제가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태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왜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태수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 설거지를 할 때, 거실에서 TV를 볼 때, 그의 시선은 지혜를 따라다녔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그녀는 시아버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지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멍하니 있었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수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단서를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지요. 태수는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전화 통화를 녹음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도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애둘러 물어보자니 지혜가 진실을 말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태수는 아들 민우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혜가 동창회에 간 사이 태수는 아들과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우야, 요즘 지혜가 좀 이상하지 않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가요, 아버지? 전화를 자주 받잖아.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민우가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겠죠. 왜 그러세요? 친구라고 확신하니? 태수의 질문에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설마 지혜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지혜는 멀쩡해요. 아버지가 너무 신경 쓰시는 거예요. 민우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민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남편에게도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들을 다시 들었습니다. 6번째 통화에서 지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태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님이라는 단어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혜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아버지를 말하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태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받으려 하면 태수는 일부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며느리의 통화를 지켜봤지요. 지혜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통화를 중단하고 베란다로 나가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 대신했습니다. 어느 저녁 지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태수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요즘 고민 있니? 태수가 물었습니다. 지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왜요?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학기 말이라 업무가 많거든요.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지혜는 태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전화 자주 받지? 지혜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요. 왜요? 매번 같은 사람이던데.
이번에는 지혜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 전화 신경 쓰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태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들려서 제 사생활인데요. 지혜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혜는 남편 민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대화가 새어나왔지요. 당신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뭐가? 나를 계속 감시하는 것 같아. 전화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오늘은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어보셨어. 아버지가 원래 좀 그러셔.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스트레스야. 민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는 무거웠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혜한테 왜 그러세요? 태수는 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전화 통화 간섭하지 마세요. 지혜도 사생활이 있어요. 간섭한 게 아니라 걱정돼서 물어본 거다. 뭐가 걱정인데요? 지혜가 뭘 잘못했어요? 태수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고 민우와 지혜는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혼자 남은 태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것이 오히려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지혜가 숨기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태수는 녹음 장치를 회수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새로운 녹음 파일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다음 주에는 꼭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태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주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앞서는 걸까요?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자신인데 정작 진실이 가까워지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지혜가 낯선 여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본 것이었지요. 지혜는 테이블 너머 여자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50대쯤 되어 보였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지혜에게 보여줬고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여자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수는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지혜는 울먹였을까요?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지혜가 다음 주에 말하려던 것을 먼저 물어봐야 했지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으려는 답이 며느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태수에게 필요한 것은 녹음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진실을 듣고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정태수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지혜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고 태수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후 내내 그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꼭 물어봐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그런데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5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지혜와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태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여자는 잠시 태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 맞으시죠?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김재훈이었어요. 김재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30년 전 강남 통신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숨진 동료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수는 문을 잡고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태수는 그 봉투를 보자 무릎이 떨렸습니다. 정태수 씨,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영은 봉투에서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995년 7월 15일자 기사였습니다. 통신공사 현장 추락사고, 작업자 1명 사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안전장비 점검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어요. 현장 책임자였던 당신이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조사보고서에는 아버지의 부주의로 기록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날 아침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런데 당신은 점검 확인서에 서명했어요. 그건 태수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선영은 감정을 절제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5년을 더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21살 때였죠. 저는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의 사고가 정말 부주의 때문이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분을 알게 됐어요. 윤지혜 선생님이 제 친구 딸을 가르치시거든요. 대화하다 보니 시아버지가 통신회사에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혜 선생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제 아버지 이야기, 그날의 사고, 그리고 당신이 침묵했다는 것까지요. 지혜 선생님은 충격을 받으셨죠. 하지만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태수는 비로소 며느리의 전화 통화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선영과 상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시아버지에게 진실을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지혜 선생님은 3개월 동안 저와 통화하셨어요. 제게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괴로워하셨죠.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남편분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선영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께 사과를 요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왜 침묵하셨는지, 30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태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매일 미안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어요. 책임지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있었고, 대출이 있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선영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그 침묵 때문에 제 가족은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부주의한 사람으로 기록됐고, 어머니는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변호할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용서는 못하겠어요. 아직은요. 선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조금은 평온해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선영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지혜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저를 도와주셨어요. 선영이 떠나고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태수를 대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감시했던 것입니다. 저녁 7시 지혜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를 보자 태수는 일어섰습니다. 지혜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님, 선영 씨가 다녀가셨나 봐요. 그래.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가방을 내려놓고 태수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미안하다.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전화를 녹음했어. 의심했어.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 이야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녹음을요? 그래. 너를 감시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 거야. 태수가 선반 뒤에서 녹음기를 꺼내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두려우셨겠네요. 과거가 드러날까봐.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를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요. 저도 아버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3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나는 내가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님도 불안하셨을 거예요. 지혜가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셔야 해요. 선영 씨에게도 가족에게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의 말이 옳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퇴근했을 때 태수와 지혜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0년 전의 사고, 자신의 침묵, 며느리의 전화 통화, 그리고 녹음까지도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를 다시 만나야겠다. 제대로 사과하고 당시 상황을 증언해야지. 내 아버지가 부주의했던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야 해.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셨네요, 아버님. 태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침묵보다는 나았습니다.
녹음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는 마주보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태수는 알게 됐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진짜 책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태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선영이 받았습니다. 저 정태수입니다.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아버지 산소가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태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김재훈의 무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태수는 흰 국화 한 다발을 샀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야 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민우가 아버지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기 내셔서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늦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묘지에는 선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가가자 선영이 일어섰습니다. 오셨네요.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수는 김재훈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김재훈 지묘라는 글씨가 세월에 닳아 희미했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재훈아, 미안하다. 30년 동안 미안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나였어. 시간에 쫓겨서 귀찮아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서류에만 사인했지. 내가 떨어졌을 때 내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겁이 났거든. 태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생각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이제라도 말한다. 내 딸 앞에서, 하늘 앞에서 말한다. 내 잘못이었다고. 선영이 아버지 산소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정태수 씨가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3사람, 아니 4사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수와 선영, 그리고 하늘의 김재훈과 땅의 김재훈 말입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태수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3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것,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으니까요. 선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당시 사고 기록을 재조사 신청할 수 있대요. 정태수 씨의 증언이 있다면 아버지의 과실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증언도 하고 필요하면 법정에도 서겠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2사람은 함께 산소를 정리했습니다. 묵묵히 풀을 뽑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침묵과 달랐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이해였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선영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분은 어떠세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지혜는 나보다 훨씬 용기 있는 사람이더군요. 나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좋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과분하지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혜를 의심하고 감시했어요. 녹음까지 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통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불안했으니까요. 이제는 어떠세요? 바뀌어야죠. 늦었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신뢰하는 법을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태수는 노동부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안전 점검 절차가 생략된 과정, 자신의 부주의, 그리고 사고 후 침묵한 이유까지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한 날 저녁, 태수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평소처럼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예전처럼 간섭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한 학생이 제게 비밀을 털어놨어요. 친구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는데 말하지 못하고 있었대요. 제가 물었죠. 왜 말하지 않느냐고요. 뭐라고 대답하던가 혼날까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더 무서울 수 있지만 그게 용기라고요. 태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학생이 결국 친구에게 사과했어요. 친구도 용서해줬고요.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진실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요. 민우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느끼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0년 동안 숨기면서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만 지킨 거였어. 지혜 덕분에 알게 됐지. 진짜 용기가 뭔지. 지혜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용기 내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석 달 후 노동부에서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훈의 사망은 개인 과실이 아닌 안전관리 부실로 인정됐습니다. 30년 만에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선영은 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태수 씨,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기회를 주셔서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당신도 평생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수는 거실에서 민우 부부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수는 습관적으로 긴장했지만 이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지혜는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영 씨. 네, 잘 지내요. 다음 주요? 괜찮아요. 만나요. 통화를 마치고 지혜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선영 씨가 다음 주에 뵙고 싶대요. 함께 점심 드실래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내가 사겠다고 전해줘. 아버님이 직접 전화하시는 게 어때요? 지혜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나눠질 수 있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실 선반에는 더 이상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 부부의 결혼 사진, 그리고 얼마 전 찍은 세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태수는 어색하지만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끝났지만 관계는 시작됐습니다. 통제는 멈췄지만 신뢰는 자라났습니다. 침묵은 깨졌지만 진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며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녹음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남긴 울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를, 용기의 가치를,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기억하게 하는 울림으로 말입니다.